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껌 씹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막고 싶었던 적.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서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적. 사무실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뜨기 힘들었던 적. 한 시간만 있어도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렸던 적. 동료가 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상처받아서 집에 와서도 그 말만 생각났던 적. 밤에 누워서도 그 말을 되풀이하며 잠 못 이뤘던 적.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나만 유독 예민한 것 같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힘들다. 친구들은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래 하는데 나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66입니다. 젊었을 때는 제 예민함이 정말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시끄러운 술집에서도 잘만 떠들었는데 저는 한 시간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때 상사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분이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조하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화장실 가서 손 떨면서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싶어서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동료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민함은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략 15%에서 20% 정도가 저처럼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단지 숨기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고통받을까요? 사회가 둔감함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비난으로 쓰입니다. 유별나다, 성격 문제다, 나약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민해서 매일 힘드시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나만 노력하면 돼. 다른 사람들도 다 견디는데 나만 못 견딜 리 없어.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바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민한 분들의 마음 치유와 관계 회복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정 선생님입니다. 상담실에서 수많은 분들의 아픔을 들어왔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20년 전과 비슷합니다. 저 혼자만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너무 약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그 예민함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자책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민한 성향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5가지 관점과 즉시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민함, 학술 용어로는 HSP라고 합니다. High Sensitive Person, 즉 고도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계에서는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즉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용어로도 연구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성격 결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수신 감도가 보통입니다. 적당한 신호만 받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분들은 수신 감도가 높습니다. 모든 신호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더 크게 증폭돼서 받아들입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약한 빛도 밝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말도 깊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라는 분이 이 개념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분도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 예민해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뇌 영상 연구들을 보면 높은 민감성을 가진 분들은 정서적 자극이나 사회적 자극에서 특정 뇌 영역의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보고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 생각을 기피하는 부분에서 활동이 더 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감정도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고 생각도 더 깊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연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 상담사였던 1985년,
예민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전체 내담자의 5%도 안 됐습니다. 2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당시엔 예민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그냥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가 넘습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6배 증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예민한 분들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계셨는데 숨어 계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도 매주 예민함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는 30살 김지혜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지혜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시는데 회의 때마다 팀장님 목소리 톤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팀장님이 화나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김지혜는 나한테 화나셨나 싶어서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팀장님이 김대리 이 부분 좀 더 보완해 주세요 하시면 김지혜는 내가 일을 못했구나. 내가 실망시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김지혜만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탈진해서 화장실 가서 10분씩 앉아 계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다. 저녁도 못 드셨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주말에는 이틀 내내 침대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커튼을 치셨습니다. 핸드폰도 꺼두셨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또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신다. 문 닫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밝은 빛이 불편하시다. 햇빛, 형광등, 핸드폰 화면. 다른 분 기분을 너무 신경 쓰신다. 표정, 목소리 톤, 말투. 자극이 많으면 혼자 있고 싶으시다. 사람들 피하고 싶으시다. 만약 4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이 있습니다. 민감성과 주의력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둘 다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집중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람 많은 곳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시면 오래 헤매실 수 있습니다. 높은 민감성은 감각 증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많습니다. 필터링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극이 다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의력 문제는 집중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 곳에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다른 곳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이 둘은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문제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감성 자체는 보통 환경 조절이나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기술이 핵심으로 이야기됩니다. 현장에서는 민감성, 주의력 문제, 불안 증상이 서로 혼동되거나 함께 나타나서 평가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가 평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분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43살 박민수라는 분입니다. 박민수는 10년 전 주의력 문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가서 테스트 받고 약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집중력은 조금 나아졌는데 예민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기셨습니다. 밤에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낮에 더 예민해지셨습니다. 10년 동안 약을 바꿔가며 드셨는데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약이 안 맞나 보네요. 다른 약 드셔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바꾸셨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또 바꾸셨습니다. 10년간 5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제 상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박민수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10년 동안 약 먹었는데 안 나아요. 제가 치료 안 되는 건가요? 상담하면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드십니까? 어떤 자극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박민수는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의력 문제보다는 민감성이 더 주된 어려움이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수님, 약이 안 든 게 아니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셨을 수 있습니다. 강민수가 우셨습니다. 그럼 저 10년이 뭡니까? 약을 줄이고 환경을 조정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으십니까? 몇 년째 약을 바꿔가며 드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전문가와 다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가 40년 상담하며 깨달은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둔감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좀 둔해져야 편하게 살아.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마치 예민함이 고쳐야 할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민한 분들을 나약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못한다고 비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다른 면도 있습니다. 높은 민감성은 공감, 디테일, 깊은 처리와 연결될 수 있어서 돌봄이나 창작, 분석 같은 영역에서 강점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감성이 주는 몇 가지 능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째, 공감력입니다. 다른 분 감정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력입니다. 미세한 차이를 감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똑같다고 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디테일 파악 능력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50대 이정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정민은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상사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시고 동료들 눈치 보시고 회식 자리에서 소진돼서 집에 오면 쓰러지셨습니다. 회식이 가장 힘드셨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술 냄새, 담배 냄새. 2시간만 계시면 기진맥진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사흘 동안 회복 못 하셨습니다. 45세 퇴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시겠다 싶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을 쓰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셨습니다. 하루 1시간씩 조용히 앉아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정민의 민감성이 글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슬픔, 기쁨, 분노, 두려움, 미묘한 감정의 결을 포착하셨습니다. 독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정확히 하는 작가는 처음이에요. 제 이야기를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5년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습니다. 이정민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저는 제 민감함이 약점인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는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재능이었어요.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감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돕는 일입니까? 상담, 치료, 코칭.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입니까? 글쓰기, 그림, 음악. 디테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편집, 분석, 연구. 그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입니다. 즉각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민감한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고생하십니다. 과잉 자극이 왔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호흡법이라고 부릅니다. 3, 4, 5 호흡법입니다. 코로 3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입으로 5초 내쉽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많은 연구에서 긴장과 불안을 낮추고 자율신경 균형과 관련된 지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됩니다. 호흡이 몸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내려갑니다. 주먹이 풀립니다.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 없다. 괜찮다. 자율신경과 호흡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모델이 있고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의 크기와 속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28살 최서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서연은 대학원생이신데 지하철만 타면 공황 증상이 오셨습니다. 사람 많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빛 밝고 모든 자극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힘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밀착해서 서셨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땀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눈부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으셨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으셨습니다. 숨이 막히셨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으셨습니다. 땀이 나셨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하철을 못 타서 학교를 결석할 지경이셨습니다. 제가 345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될까요? 호흡만으로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습하셨습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10번씩 연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지하철에서 시도하셨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호흡하셨습니다. 효과가 있으셨습니다. 조금씩 심장이 진정되셨습니다. 쿵쾅거리던 심장이 차분해지셨습니다. 한 달 후엔 지하철을 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2달 후엔 출퇴근 시간 지하철도 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코로 3초, 멈추고 4초, 입으로 5초.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자기 전에 10번.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몸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해도 몸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관점입니다. 환경을 조정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분들은 참는 것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극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조명을 어둡게 해보십시오. LED 등으로 바꾸십시오. 밝기 조절되는 걸로 써보십시오. 소음을 차단해 보십시오. 귀마개를 써보십시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써보십시오. 사람 만나는 횟수를 조절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3번 만나셨다면 한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이게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기관리입니다. 자기보호입니다. 민감성은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합니다. 즉, 환경이 정돈되면 강점이 더 잘 발휘될 수 있고 과자극 환경에서는 소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식의 논의가 있습니다.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높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고 창의력도 높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일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무실, 밝은 조명, 많은 사람. 이런 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강해진다. 견디면 적응된다. 수련하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참아봤자 나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참아도 안 되실 수 있습니다. 20년 참아도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적응하려고 10년 참으셨다가 결국 힘드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장미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미숙은 30년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대형은행 본점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출퇴근이 힘드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셨습니다.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시끄럽고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 거렸습니다. 전화벨 소리, 프린터 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 하루 8시간 그 속에 계셨습니다. 회식은 힘드셨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있었습니다. 노래방까지 가셨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이지 하면서 견디셨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하면서 버티셨습니다. 50대 후반에 번아웃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못 일어나셨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셨습니다.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우셨습니다. 경과를 대셨습니다. 한 달 쉬셨습니다. 그래도 회복이 안 되셨습니다. 결국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숨쉬기가 편하셨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웃집이 1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지 않으셨습니다. 밥맛이 돌아오셨습니다. 웃을 수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십니다. 토마토, 상추, 오이를 키우십니다. 장미숙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제 민감성이 이제는 좋아요. 작은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냄새도 맡아지고 흙 냄새도 좋아요. 여러분, 한번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집 조명이 너무 밝습니까? 어둡게 해보십시오. 출퇴근길이 힘듭니까? 시간을 바꿔보십시오. 1시간 일찍 나가보십시오. 사람 만나는 게 힘듭니까? 약속을 줄여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수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0년간 상담하며 본 게 있습니다. 편안해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민감한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자기 수용이 없으면 자기 비난이 쌓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이런 생각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를 비난합니다. 민감함 자체보다 자기 비난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은 우울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수용을 하시면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돼. 명확해집니다. 방향이 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중반 정수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수진은 15년간 자기 민감함을 숨기셨습니다. 회사에서 강한 척 하셨습니다. 저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힘드셔도 티 안 내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무너지셨습니다. 눈 따자마자 쓰러지셨습니다. 술을 드셨습니다. 매일 밤 소주 반 병씩 드셨습니다. 우울증 약을 드셨습니다.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수진님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정수진이 우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강한 사람인 척하고 집에서는 무너지고 진짜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6개월간 상담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정수진은 천천히 자기를 찾아가셨습니다. 정수진 안에 숨어있던 진짜 자기를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십니다.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작업하십니다. 혼자 일하십니다. 편안해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자기 눈을 보며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민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건 괜찮다. 하루 한 번씩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며 해보십시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계 설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분들은 경계가 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 감정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상대가 화나시면 내가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슬프시면 내가 우울해집니다. 감정 스펀지 같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 못 하십니다. 미안한데 하시면 못 거절하십니다. 그러다 자기가 소진되십니다. 경계를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물리적 도구를 써보십시오. 귀마개, 선글라스, 모자. 이게 보호도구입니다. 지하철에서 귀마개 껴보십시오. 밝은 곳에서 선글라스 써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게 자기관리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시간 경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최소 1시간. 아침 1시간이든 저녁 1시간이든. 이 시간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으십시오. 핸드폰도 꺼보십시오. 문도 잠가 보십시오. 셋째, 관계 경계를 연습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서 못 만나. 이 한 문장을 연습해 보십시오. 거울 보고 연습해 보십시오. 거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경계 설정 모임을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거절을 못 하십니다.
미안해요.부터 시작하십니다. 거절하기도 전에 먼저 사과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습합니다. 역할극을 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달라지십니다. 거절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남으십니다. 진짜 하고 싶으신 일에 쓸 에너지가 생기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거절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은 안 되겠어요. 이 한 문장.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점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분들한테 맞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감력이 필요한 일, 창의력이 빛나는 일, 디테일이 중요한 일. 이쪽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코치. 사람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연구원, 분석가, 편집자. 디테일을 보는 일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민감한 분들이 강점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시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영업, 콜센터, 대형 매장 근무. 자극이 많은 일입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일에서 버티시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만난 30대 초반 한지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지우는 백화점 판매직으로 5년 일하셨습니다. 명품관이었습니다. 매일 힘드셨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음악 소리, 향수 냄새, 밝은 조명. 모든 게 자극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버티고 나시면 탈진하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밥도 못 드셨습니다. 그냥 쓰러져 주무셨습니다. 그만두고 싶으셨는데 생계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월급이 괜찮으셨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셨습니다.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바꾸셨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되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없었습니다. 책 정리하고 분류하고 추천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지우의 디테일 파악 능력이 빛났습니다. 책 분류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이용자들이 찾으시는 책을 정확히 추천하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약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맞지 않으신다면 바꿔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든 50대든 바꾸실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민감성이 환영받는 곳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감성은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략 15%에서 20% 정도가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민감성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기 수용, 경계 설정, 강점 활용. 이 3가지만 고려해 보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40년간 상담하며 편안해지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단지 자기를 받아들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민감성을 인정하시고 환경을 조정하시고 맞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대로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단지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시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10년, 20년 참으셨지만 나아지지 않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받아들여 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자기를 비난하며 살 것인가? 환경을 조정해 볼 것인가? 아니면 참으며 힘들어 할 것인가? 강점을 활용해 볼 것인가? 아니면 약점만 보며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나는 민감한 사람이고 그건 괜찮다 말해보시고 3, 4, 5 호흡을 10번 해보시고 작은 거절 하나를 연습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민감성은 소중한 특성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